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 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31번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1번.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 네, 검사 내 문항들 간 하면은 동등 신뢰도라고 하면 이제 동형검사 신뢰도랑 같은 의미죠. 네, 동형검사 신뢰도랑 검사대검사 신뢰도, 그리고 평가자 간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검사 내 문항들 간 동질성이니까 내적 일치 신뢰도, 내적 합치도, 내적 일관성, 내적 일치도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내적 일치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게요. 신뢰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먼저 신뢰도라는 것은 일관성을 말한다고 했어요. 결과의 일관성. 일관되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 네, 그 정도를 신뢰도라고 하고 0에서 1 사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개인차가 클수록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가 커진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측정 오차.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생기면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가 커지겠고요. 또 개인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는데 개인별로 개인차가 작은 경우에는 이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인차가 크면 클수록 그 차이를 일관되게 반영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가 커진다는 것,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 재검소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했을 때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같은 검사를 같은 수검자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하는 거죠. 검사, 재검사. 그래서 그 두 번의 결과 점수 간에 상관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두 번을 실시했을 때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느냐를 의미한다고 해서 안정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성 계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 효과. 첫 번째 검사를 했을 때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남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검사가 실시되면 어떻다고 했어요?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효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숙 효과. 첫 번째 검사 실시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검자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전과 같은 조건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뭐 한 6개월만 시차가 있어도 성숙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응 민감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검사에서 봤던 내용들을 뭐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검사를 2회째 검사를 실시할 때 이 과정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검사, 첫 번째 검사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2회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성숙효과, 반응 민감성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같은 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상황 계수를. 신규 개발한 검사랑
똑같은 형태, 동형의 검사를 하나 만들어서 또는 기존의 검사. 대부분 이제 기존의 똑같은 형태의 검사를 두고 신규 개발 검사랑 비교를 한다 그랬죠. 어떻게 비교?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높으면 동형검사 신뢰도가 높다. 동형검사 신뢰도에서 나오는 계수를 동등성 계수라고 하죠. 동등형 신뢰도 다 같은 말이 됩니다. 동형성 계수. 반분 신뢰도. 반으로 나눴다고 해서 반분 신뢰도. 검사를 반으로 나눈 거죠. 검사를 둘로 쪼개요. 두 개의 검사로 검증하는 것이 반분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한 검사 내에 문항들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사 내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후 양분법, 기후 양분법, 임의적 짝짓기. 전후 양분법은 문항을, 검사 문항 전체를 반을 그냥 딱 중간에 자르는 거죠.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양분법은 전체 문항을 홀짝으로 나누는 거죠. 1그룹, 2그룹이 있다 그러면 홀수 번호는 1그룹, 짝수 번호는 2그룹. 이렇게 문항을 나누는 것을 기후 양분법. 그러면 이건 어떤 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뒤로 나눌 경우에는 앞뒤의 문항 난이도가 비슷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분포가 고를 경우에 전후 양분법을 씁니다. 문항수가 적고 난이도 분포가 고를 경우에 앞뒤로 나누는. 그런데 문항이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다고 해봐요. 그러면 앞뒤로 자르면 앞에 거 본 사람은 쉬울 거고 뒤에 거 볼 때는 어렵게 나오니까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순으로 이렇게 문항이 배열이 돼 있으면 기후 양분법이 더 적합하겠죠. 네, 앞에서도 문항을 뽑고 뒷부분에서도 문항을 고르게 뽑는. 그래서 문항수가 많고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는 기후 양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 임의적 짝짓기.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도 하는데 임의적으로 짝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삼포도를 작성을 한다. 어떻게? 가로축을 세로를 난이도라고 하고 가로축을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 문항과 총점 간의 이제 상관계수를 가로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항 총점 상관이란 건 무엇이냐? 이 문항에서 획득한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가 이렇게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난이도라면 이렇게 문항마다 지점이 찍힐 거예요.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상관계수가 낮다 그러면 이쪽이고, 문항이 어려운데 난이도는 낮았다. 아니, 문항 총점 상관은 높은데 난이도가 낮았다. 그럼 여기 찍힐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많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찍히면은 비슷한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상관이 높다는 거겠죠. 이 점 간의 상관이. 그래서 그거를 두 개씩 이렇게 다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들끼리.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죠. 얘는 1번 그룹, 얘는 2번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1번 그룹, 2번 그룹으로 나누는 거. 두 개씩 묶어서 나누는 방식. 이게 임의적 짝짓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잘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32번. 조직이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 역할 간 차이에 기인한 건 뭐죠? 네, 역할 갈등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역할 과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할 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할이 너무 많은 경우죠. 그래서 양적으로 많을 수 있고 질적으로 많을 수 있다. 양적 과부하, 질적 과부하. 역할 모호성, 말 그대로 모호한 경우.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조직에서 중상위 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낮은 계층에 있는 보통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데 하는 업무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중간 관리자나 상위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제 직무의 목표나 업무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명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모호성은 중상위 계층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다. 역할 갈등, 역할과 역할 사이의 갈등, 두 가지 역할이 서로 상충되면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에는 개인 간에 나타나는 갈등이고 이게 그 얘기죠.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개인 간 갈등. 또 개인 내적으로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송신자 간, 송신자 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과제 특성은 과제 곤란도라고도 하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과제 곤란도. 이제 복잡한 과제냐, 지루하고 반복된 과제이냐에 따라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3번. 33번.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격 검사입니다. 1번.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다. 이것은 이제 흥미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어떤 특정 분야나 영역에 숙달에 필요한 적응 능력을 측정한다. 어떤 영역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적응 능력. 이것은 적성이죠. 적성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대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널리 이용되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 유형 검사 등이 있다. 네, 3번에 해당되는 얘기죠. 성격 검사. 대개 자기보고식으로 진행하는 검사들이고 다면적 인성검사, MMPI를 말하는 것이고 성격 유형 검사는 이제 MBTI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홀랜드 검사도 성격 유형 검사고 네, 뭐 흥미 검사기도 하면서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웩슬러 검사가 있다. 네, 이거는 다 틀린 얘기죠. 일단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는 검사. 어떤 검사라고 하죠? 투사 검사라고 합니다. 투사. 네. 내담자의 내면적인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이제 투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그래서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데 비구조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응답이 자유로워요. 응답에 제한이 없어요. 그림 검사 같은 거죠. HTP 검사, 집, 사람, 나무 그리는 검사, 뭐 로샤 검사, 그러니까 잉크 반점 보고서 그 떠오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검사들이 문장 완성 검사도 해당이 되죠. 이런 검사들이 이제 투사적 검사에 해당이 되고 웩슬러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잖아요. 지능 검사. 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흥미검사 1번, 2번 적성검사, 4번 틀리네요. 자, 웩슬러 검사 나온 김에 웩슬러 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K-웨이즈입니다. 네, 만 16세 이상을 성인용을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성, 동작성 검사로 구분이 되고 총 11개소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성으로는 기본 지식, 어휘, 이해, 공통성, 산수, 숫자 외우기. 쉽게 말해서 우리 기본 지식이나 어휘, 산수, 기억 이런 거를 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작업 기억. 그래서 언어, 산수, 뭐 작업 기억, 숫자 외우기 같은 건 작업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숫자를 듣고 외워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언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작성 검사라고 하면 뭐 도형 내지는 뭐 처리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
동작성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성으로는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 어휘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이해, 어떤 상황이나 말을 문장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공통성, 어떤 개념들의 공통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산수, 어떤 계산을 이제 응용 문제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작성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형, 입체 내지는 뭔가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검사들이 동작성입니다. 빠진 곳 찾기, 빠진 곳을 찾아서 빠르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림 중에. 그리고 차례 맞추기, 말 그대로 그림의 그런 차례를 맞추는 과제가 이제 차례 맞추기 검사.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이런 거는 도형이나 뭐 나무 토막을 보고서 그 그림을 맞추는 거죠. 그게 동작성,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그 바꿔쓰기는 기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빠르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성 검사는 이런 검사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보면 언어성인지 동작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검사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언어성, 동작성 구분을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검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리고 K-웨이즈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검사죠. 표준화된 검사, 대표적인 검사. 조합 점수라고 하면 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조합 점수가 평균 100이고 표준 편차 15로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K-웨이즈에서는 0점이, 빵점이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죠. 네.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이기 때문에 40점에서 160점 사이의 분포를 갖게 됩니다. 무조건 그 안에 점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결정성 지능이 있죠. 기본 지식, 어휘, 이해, 공통성. 이 4개의 소검사를 통해서 결정성 지능이라고 해요. 이 소검사의 점수를. 그래서 결정성 지능이란 무엇이냐? 유동성 지능과 비교되는 내용이죠. 결정성 지능이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능, 이것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면 좀 선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 청년기 22세 정도 이후로부터는 이 유동성 지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선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능이고, 결정성 지능은 점점점 우리가 더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나이를 들수록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쌓이는 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겪기 이전의 지능, 병전 지능이라고 합니다. 치매 질환을 앓기 이전의 지능, 그 지능을 확인할 때 이 4가지 결정성 지능을 확인을 합니다. 그 점수를 통해서. 네,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병전 지능과 현재 치매 상태의 지능을 이제 비교할 때. 그래서 맥슬러 지능 검사였고, 여기서 이제 K-웨이즈 4가 출제가 됐었죠. 저번에, 최근에. 그래서 K-웨이즈 4를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K-웨이즈 3까지의 체계는 언어성 동작성인데, K-웨이즈 4는 체계가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언지작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언지 작처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어요. 언어성, 동작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진작에 이걸 하지 왜 앞에 이렇게 설명 길게 했냐라고 하시면 이제 출제가 그동안 되게 많이 돼 왔고 K-웨이즈 4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지만 또 이거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우선은 해놔야 합니다. K-웨이즈 4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인용 만 16세 이상, 그래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4가지 영역의 점수로 구성이 된다. 언어 이해는 이제 검사는 거의 비슷하죠. 검사, 소검사들은 보면 언어 이해 영역은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네. 그래서 이해는 보충 소검사로 실시된다. 보충 소검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소검사,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보충 소검사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공통성, 말 그대로 공통점 물어보는 거죠.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의 그 어휘 묻는 문제, 상식, 이해. 됐고, 지각 추론. 지각 추론은 이제 공간 지각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지각을 통해 추론하는 영역이죠. 소막자기, 행렬 추론. 행렬 추론은 이제 그 뭐 차례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렬을 이제 빈 행렬을 추론하는 거. 그리고 퍼즐, 무게비교. 무게비교는 이제 좌우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걸 찾아서 이제 선택하는. 그리고 빠진 곳 찾기는 앞에 있었죠. 네. 빠르게 빠진 곳 찾아서 이제 체크하는 거. 지각 추론. 그리고 작업 기억은 숫자, 산수, 순서화. 네. 작업 기억과 관련된 거는 숫자, 그리고 이제 작업 기억은 좀 단기적인 기억이죠. 순서대로 말하고 따라하는 거, 거꾸로 따라서 말하는 거, 이런 문제들 순서화, 순서 바꿔서 말하는 거. 처리 속도는 빨리 처리하는 거, 같은 기호 빨리 찾고, 기호 빨리 쓰고, 빨리 지우고, 이런 게 처리 속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언지작처를 기억해 주세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언지작처. 그래서 이 각 검사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검사가 대략 어떤 검사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딱 나오면 언지작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마찬가지 표준화된 검사 조합 점수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언급이 된 김에.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34번 넘어갈게요.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의 욕구 이론.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의 욕구 이론, 욕구를 중시한 거죠. 로의 욕구 이론. 그래서 초기 아동기 경험을 강조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정신역동적 이론이 떠오르죠. 욕구 강조, 초기 아동기 경험 강조. 그리고 아동기 부모 자녀 관계에 따라서 개인 욕구가 결정된다. 아동기 중시한 거죠. 욕구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제 아동기랑 관련이 많이 되죠. 그리고 진로 선택 이론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진로 선택 이론이고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한 이론이다. 로의 욕구 이론. 그래서 부모의 유형 양육 방식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어요. 부모의 유형 양육 방식이 어떻게 미치느냐? 부모 자녀 관계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이전에 설명했던 로의 욕구 이론에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덧붙인 거죠. 부모 자녀 관계 유형. 수용형, 정서집중형, 회피형이 있습니다. 수용형, 정서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주는
유형이죠. 자녀를 수용해주는. 그래서 무관심형의 경우에는 수용을 해주지만 자녀의 욕구에 좀 민감하지 못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네, 민감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자녀에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무관심하죠. 수용해주지만 욕구에 민감한 유형은 아니다. 애정형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고 굉장히 욕구에 민감하고 온정적인 이런 유형을 애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형은 무관심 애정형. 정서집중형, 정서에 집중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과보호형, 과요구형이 있습니다. 과보호형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좀 의존이 커지겠죠. 과보호하니까. 그리고 과요구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네, 좀 엄격하게 되죠. 과보호형, 과요구형입니다. 회피형의 경우는 거부형, 무시형이 있습니다. 네. 거부형은 부모가 이제 자녀를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좀 냉담한 편. 그리고 자녀의 욕구나 선호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형태가 거부형이 되겠습니다. 무시형의 경우는 부모의 책임을 자녀의 접촉을 피하려는 이런 형태가 무시형.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 정서, 집중, 회피형으로 나뉘고 무관심, 애정형, 과보, 과요구, 거부형, 무시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가끔 출제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 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했죠.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했는데 수정, 회피한다. 수용형, 정서집중형, 회피형. 수정, 회피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직업 기본 욕구간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매슬로우 욕구이계 이론이랑 관련이 된다라고 했고요. 욕구라는 건 이제 성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건데 이 로의 욕구 이론은 진로 선택이랑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 이 두 영역을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 보면은 직업 분류를 어떻게 했냐 2차원의 직업 분류를 했는데 8가지 직업군과 6가지 수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직업 영역을 8가지 그리고 직업의 수준을 1에서부터 6까지 낮은 것을 6으로 해서 높은 것을 1 이렇게 해서 6가지 수준으로 직업을 분류했다. 이렇게 원통 모양의 형태로 차원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6가지 수준이 이렇게 수직적인 차원이고 8가지 직업군은 이렇게 되겠죠. 좀 수평적으로. 그래서 영역 수준이 이제 수직적인 차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은 문제로 돌아가서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옳은 것은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정서집중형, 회피형, 수용형, 수정, 회피. 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수정, 회피한다고 했어요. 수정, 회피. 이렇게 구분한다. 맞죠? 네. 2번.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긴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동기라 그랬죠. 청소년기 아니고. 네. 3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직종의 직업을 선호한다. 이거는 그냥 봐도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서비스적 직종의 직업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대인적인 그런 접촉이 좀 적은 것을 오히려 선호를 하겠죠. 네. 4번. 직업군을 8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8 곱하기 6 체계, 8개의 직업 영역, 6개의 직업 수준.
그래서 레벨 1에서 6까지 있고 레벨 6이 낮은, 레벨 1이 높은 수준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의 욕구 이론 이 내용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가설이었죠. 5가지 가설. 아동기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1번.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그리고 개인에 따라 그 한계가 다르다고 했어요. 왜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 한계가 있을까? 유전적 특성이 통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로는. 네. 그래서 유전적 특성이 뭔가 좀 중요한 그런 좀 강조되고 있죠. 유전적 특성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 2번.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경험, 사회 경제적 배경, 사회 문화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네, 유전적 특성은 또 경험과 환경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 문화 배경 영향을 받는다. 3번.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흥미와 태도는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의한 관심, 이게 흥미와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 개인의 경험에 의한 관심은, 이 흥미와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그랬어요. 네, 흥미와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 흥미를 결정하는 건 심리적 에너지다. 네, 심리적 에너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5번.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까지. 이렇게 5가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로의 욕구 이론은 이제 잠재, 유전, 흥미, 에너지, 욕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재적 특성, 유전적 특성, 흥미, 태도, 심리적 에너지, 그리고 개인의 욕구, 만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 특성, 개인의 잠재적 특성을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그건 다르다라고 한 부분. 유전,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발달하는 것은 경험이랑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3번째, 흥미.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어떻다고 했어요? 경험에 따라 이제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리고 에너지는 이 흥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구는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잠재, 유전, 흥미, 에너지, 욕구, 이렇게 5가지 가설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도 상당히 빈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갈게요. 홀랜드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홀랜드 이론. 네, 자주 나오죠. 홀랜드 흥미 이론은 리아섹을 기억하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아섹. R. 리얼리스틱, 현실형. 기계 도구 조작, 흥미. 그렇죠? 그래서 리얼리스틱은 기계 도구 조작 흥미니까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 파일럿 이런 직업 흥미와 관련이 되고, 이제 R은 또 반대편을 보면은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소셜, S형이 반대 성향이라고 했어요. 반대 흥미. 소셜, 사회형은 친화적, 운정적 이런 흥미죠. 사회복지사, 상담 이런 쪽 일의 흥미와 연관이 됩니다. I형, 인베스티게이티브, 탐구형이라 그랬죠. 네.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신중한 성향. 그래서 학자가
어울리는 유형이고, 그래서 I와 반대되는 성향을 보면 엔터프라이징, 진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깊이 탐구하고 학자적 성향, 신중한 성향이라면 굉장히 E형의 경우에는, 진취형의 경우에는 리더십이 있고 외향적이고, 네, 좀 경쟁적이고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사업가, 뭐 영업사원 이런 분들, 리더 이런 쪽에 흥미가 있다. A형, 아티스틱, 예술형이잖아요. 예술형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창의적인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다. 개방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예술가, 작곡가, 뭐 음악가, 미술가 이런 분들 해당이 되고, A와 반대되는 성향의 C, 컨벤셔널, 관습형이죠. 이제 자유로운 것을 반대니까 좀 체계적이고 짜여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정해져 있는 거, 좀 루틴한 일 이런 것들. 그래서 사서, 도서관 사서, 행정 관료 이런 직업과 직업 흥미와 연관이 매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요소 일관성이 낮은 것,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관성이 낮은 것, 그냥 비교를 해보면 돼요. 실제로 이제 반대편이 서로 마주보는 유형이 반대라면 이 근처에 있는 유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래서 현실형과 탐구적을 보면 R과 I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예술형과 관습형, 예술형과 관습형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설득적, 사회적, 이게 진취형이니까 그렇겠죠. 성격 성향이. 그러니까 진취형이랑 사회형을 보면, 진취형, 사회형을 보면 또 인접해 있네요. 사회형, 예술형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이렇게 세 개는 인접해 있고 하나는 서로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두 유형이 서로 가장 다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인접해 있을수록 좀 비슷하다,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6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왔네요. 피터슨 기억나시나요? 네, 피터슨.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어떤 이론이었죠? 진로 선택 과정을 무엇과 비유했어요? 인간의 진로 선택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했던 이론이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 컴퓨터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인지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그냥 외워두세요. 카스베. 네, 카스베. 실제로 이 카스베 과정이라고 아예 이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스베를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카스베. 그래서 첫 자를 다 딴 거예요. C,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단계. 처음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A,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식했으면 A,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 이해죠. 네, analysis, 분석,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 A. 그 다음에 S 단계, synthesis, 종합하는 단계예요. 이해한 내용들, 자료들을 가지고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이제 대안들을 고르는 거죠. 종합해서. 그 다음에 V, valuing,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평가. 어떤 대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그래서 그 대안들을 평가하고 파급 효과 등을 이제 판단하는 단계가 가치평가 단계. E는 execution, 실행 단계죠. 우선순위에 따라 취업 준비를 실행한다. 그래서 C, communication, 의사소통, A, 분석, S, synthesis, 종합, V, valuing, 가치평가, E, execution, 실행. 그래서 카스베라고 합니다. 카스베를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의사결정을 카스베 단계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의사소통이 제일 먼저죠. C. 미음, 그 다음에 A, Analysis, 분석 단계. 그리고 Synthesis, 종합 단계. 그리고 V, 가치평가, Valuing. 그 다음에 Execution, 실행 단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슈퍼의 발달 이론 37번입니다.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을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거는 이제 홀랜드 유형이고요.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의 조화. 아, 네, 이거는 개인 분석, 개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화. 근데 과학적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론이죠. 뭐죠? 네, 특성 요인 이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슨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생애 역할, 직업적 자아 개념. 이게 슈퍼죠. 슈퍼가 강조한 게 생애 역할, 자아 개념,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근데 또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심심하죠. 네. 또 살펴보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뭐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긴즈버그의 이론을 반박 보완했다. 긴즈버그의 이론이 뭐였죠? 의미가 최초의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얘기한 최초의 이론이었다. 그쵸? 그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용어의 이제 그 창시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초의 그런 이론이라고 그랬죠.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바라본. 근데 이 긴즈버그의 이론을 반박 보완한 이론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전생에 변화하는 계속적인 과정, 전생의 과정이다. 진로 발달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 진로 발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개념, 자아 개념, 생애 역할을 강조했죠. 성숙의 개념 강조했는데 진로 성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그 해당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발달 과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직업 성숙이었죠. 그래서 슈퍼는 진로 성숙을 강조했다. 성숙의 과정. 그리고 자아 개념 강조해서 직업 발달은 자아 개념을 발달하는 것이 직업 발달이다. 네, 생애 역할을 강조했고 진로 발달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탐, 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유세. 네, 이거는 이제 기억을 이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죠. 네, 성탐, 확유세.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 그래서 네, 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이죠. 이 밑에 내용은 개인과 사회적 요인, 자아 개념과 현실관, 타협하는 과정이 진로 발달이다. 그래서 타협의 과정이죠. 나와 현실 간의 괴리. 이것을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진로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진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성탐, 확유세. 네. 우리는 성환이를 만나러 또 왔습니다. 그쵸? 네. 영상을 전부터 보신 분들은 성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수폰의 성환이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진로 발달 단계는 이렇게 성탐, 확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5단계라고 했습니다. 성장기 시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분이 되는데 보면은 4세에서 10세 사이 완전 어린아이에서 네, 초등학교 뭐 저학년 시기죠. 이때는 완전 어린이 시기 때는 환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욕구나 환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욕구와 환상을 강조하는 시기. 그래서 이 욕구와 환상이 나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게 환상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나 상상을 통해서 욕구나 환상이 발달하게 되죠.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현실 검증력, 사회 참여가 발달하면서 네, 이제 현실 검증력도 같이 높아지는데
흥미기를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청소년 되기 전이죠. 이때는 이제 욕구 환상 같은 좀 비현실적, 많이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오는 시기죠. 나의 흥미와 취향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흥미나 취향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시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13세, 14세 능력기가 되면 이제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고 해서 능력기예요. 능력이 강조되고 능력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능력기.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발달이 된 거죠. 현실 검증이. 욕구 환상에서 진로를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다가 이제 능력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점차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나 환상에서 점차 흥미 능력으로 변해왔다. 이게 성장기 시기의 진로 발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탐색기로 넘어갑니다. 탐색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먼저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는데 탐색기가 시작되면 이제 잠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청소년기, 초기, 중기예요.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기. 그러다가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성인이 막 되는 시점까지가 전환기죠.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돼요. 전환기의 의미는 이제 초점이 전환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었죠. 초점이 이제 나의 중심에서 보면 그동안은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욕구, 흥미, 능력, 초점 다 내가 초점이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외부 요인으로 초점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나에 대한 초점에서 외부 요인으로 직업 선택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된다고 해서 초점이 전환된다 해서 전환기. 교육, 훈련, 강조하고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교육 훈련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된다. 현실적인 요인으로 전환된다. 초점이 전환기. 시행기는 이제 성인 초기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 초기에는. 직업 선택하게 되고 종사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게 되고 이어서 시행기가 이어지죠. 한 30세까지는 적합하지 않으면 변화도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가 시행기입니다. 그래서 탐색기는 24세까지 이제 자아 검증, 역할 수행,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여서 탐색기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고요. 확립기에 접어들면 25세에서 44세까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까지 시행착오 겪고 변화도 시도하다가 그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면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소속감 그리고 해당 종사하는 직업에서 지위를 어느 정도 갖게 되는 시기가 안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 터전을 마련한 확립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45세 중년 이후 성인 중기 이후죠. 이때는 유지기 직업 세계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가 유지기고 65세 이후로는 은퇴를 하고 쇠퇴기라고 하죠. 새로운 역할을 활동을 찾는 시기 쇠퇴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오는구나. 이게 진로 발달이랑 연결이 됐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암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암기를 했을까요? 수포는 성탐 화규세라고 했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확립기는 뭐 정착기라고도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성탐 화규세인데 수포내 우리 옆에 집 옆에 수포가 있는데 거기 아들 이름이 성환이라고 했어요. 그쵸? 성환이의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확시. 왜 탐정 전시 쪽으로 발달했을까요? 이제 수포 아들이니까
자꾸 뭐 물건 막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찰하면서 이제 탐정 이런 능력이 발달한 거죠. 범인을 찾아내는. 그리고 슈퍼2를 도우면서 이제 물건도 진열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전시 쪽으로도 이제 흥미 능력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펀의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네. 수펀의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그래서 성장기 안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죠. 그리고 탐색기 안에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네.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그리고 확립기에는 시행기가 걸쳐 있죠. 탐색기랑 확립기 초반에 시행기, 안정기.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기, 쇠퇴기가 있고요. 그래서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정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 정리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들여서 또 자꾸 나올 때마다 하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반드시 외워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 때 물론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38번. 다음 중 규준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는, 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을 갖고 이제 산출하는 점수들이 이제 규준 점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이제 봤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표준 점수, 스테나인, 백분위 점수 다 공부했었죠. 표집 점수는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표준 점수, 개인의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이 이제 딱 가운데 중앙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라는 게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딱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건 아니죠. 네, 이 점수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준 점수의 대표적으로는 Z점수와 T점수가 있습니다. Z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정규 분포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평균이죠. 평균이 0. 그리고 여기가 1표준 편차, 여기가 2표준 편차, 여기가 3표준 편차.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리에 여기가 1표준 편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점수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 그래서 이게 1표준 편차라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게 Z점수고, T점수의 경우는 평균이 50점이죠.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하면 1표준 편차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60점이 되겠고, 여기는 70이 되겠고, 여기는 8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는 40. 그래서 표준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산출된 점수가 표준 점수다. 스테나인 뭐라 그랬죠? 스탠다드 9. 스탠다드는 표준, 9은 9. 표준 9등급이죠. 표준 등급. 스테나인 척도입니다. 원점수를 1에서 9 사이로 다 몰아넣었다고 했죠. 모든 점수가 1에서 9 사이의 점수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 9등급 제도가 바로 스테나인 척도죠. 표준 등급. 모든 원점수를 1에서 9등급 사이에 다 변환이 되니까요. 백분위 점수.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비율로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비율. 백분위 90이라는 거는 90
내 점수 이하, 내 점수 밑으로 90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하에 속하는 비율. 내 점수 밑으로 90이 있다는 거니까 상위 10%라 라는 의미라는 거. 100분위 90의 의미는 상위 10%. 네, 정리되시겠죠? 38번 넘어갑니다. 39번 직무 및 스트레스,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쵸?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17-5-HCS라는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17-5-HCS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고 했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17 하이드록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7 하이드록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래서 이 17-OHCS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코티졸이라 그랬죠. 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호르몬이죠. 코티졸. 그래서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죠. A 성격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약간 다혈질 급하고 좀 고혈압 가능성 높고 이렇다고 했죠. 능동적, 공격적, 경쟁적, 성취지향, 신속성, 완벽함 추구하는 게 A형. B형 행동 유형은 느긋, 차분, 수동, 방어, 상황의 수용. 그래서 A형, B형 다른 성향이라는 거. 그래서 A형 유형은 부정 투사 기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A형 성격 유형, A형 행동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B형은 반대고요. 3. 역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고 한다. 이거 맞죠? 역유자형 가설. 자, 이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다 그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은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고, 가로축은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세로축이 작업 능률이 되겠고, 작업 능률, 가로축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준이 여기가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스트레스 강도가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작업 능률은 스트레스가 적당하게 있을 때 작업 능률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네,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역유자형이니까 역스죠. 역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 역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그래서 역유자형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작업 능률, 우리가 뭔가 능률을 최대로 올리려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적당한 수준이 제일 좋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4번. 일반 적응 주구문에 따르면 저항 단계, 경고 단계, 탈진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맞나요? 일단 이거는 경고 단계가 첫 번째죠. 경고, 저항, 탈진 이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단계,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저항, 세로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고, 가로축이 스트레스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경고 단계, 여기가 저항 단계, 여기가 탈진, 소진 단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죠? 네, 약간 뭐 이렇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경고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경고 신호가 오는 거니까 좀 올라가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올라가는 단계예요. 경고 단계.
딱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데 저항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최대치가 됐다가 이렇게 해서 버티다가 이제 소진 단계, 탈진 단계가 들어서면은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진 탈진이 된다. 이게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이런 경고 저항 탈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게요.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이제 GAS,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 적응의 그 제너럴, 이 일반의 의미는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이란 의미고, 제너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적응이다 라는 의미는, 어댑테이션은 신체가 여기에 대처하도록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적응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제너럴, 적응은 신체가 거기에 대처하도록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적응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GAS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0번 넘어갈게요. 네, 심리검사의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객관적 검사가 있으면 주관적 검사도 있겠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객관적 검사는 우선 구조화된 검사라고 했죠. 구조화된 검사라는 것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식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하는 방법이. 근데 투사적 검사, 주관적 검사는, 이게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내담자가, 수검자가 반응을 이제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죠. 내면의 이제 욕구나 생각, 감정들을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사적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검사예요. 네. 이런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비구조화된 편이죠. 그리고 객관적 검사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검증이 된 검사들이 객관적 검사가 되고, 투사적 검사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겠죠. 응답이, 왜냐하면 제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연관이 되는 거죠. 풍부한 반응. 그림 검사, 문장 완성 검사, 로샤 그림 잉크 반점 보고 이 잉크 반점이 어떤 걸 떠올리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로샤 검사고, HTP는 집사람 나무 그리는 검사고, 문장 완성 검사는 문장의 빈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는 그런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풍부한 반응을 얻을 수 있고 투사적 응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내면의 욕구나 성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검사는 보통 객관식 검사죠. 객관식 검사가 많죠. 예, 아니요, 이분형, 아니면 선다형, 1, 2, 3, 4 고르는 거. 이런 응답이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목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목적, 내 결과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심한지 안 심한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주관적, 투사적 검사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반응을 보기 위한 거죠. 네. 투사적 응답을 유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한 그런 심리적인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객관적 검사로는 K-웨이즈, 지능검사죠. 표준화된 지능검사. 그리고 TCI도 이제 성격 기질 검사예요. 그리고 MBTI,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요즘 엄청 유행이 된 지 좀 됐어요. 네,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객관적 검사는 이제 이런 검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검사 실시 간편성. 실시가 간편하죠. 객관적 검사. 네, 그냥 이 문항 주고 제한된 응답을 하면 되니까 실시 간편하다. 객관성이 증대되죠. 반응의 풍부함은 뭐였죠? 투사 검사였죠. 네, 반응이 제한되는 게 객관적 검사의 특징. 높은 신뢰도. 그렇죠. 객관적 검사.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 심리학 문제 2021년 1차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게 영상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게 늘어지면 속도를 조금 올리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냥 쭉 계속 보면서 공부만 해도 공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좀 너무 자꾸 반복해서 나와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진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복습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은 네, 가볍게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습 영상 마치고 나서도 복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이제 저에게 보내는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네, 직업정보론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